안녕하십니까. 3주차 기초인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역권 전세권하고 담보물권의 통유성보다 많았죠. 지역권은 토지가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는 권리라고 그랬죠.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상식하고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특히 전세권은 존속기간과 갱신, 존속기간 최장 존속기간과 건물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 그리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소멸통고, 갱신은 약정갱신과 건물전세권의 묵시갱신, 이런 거 이제 기억나시면 되고요. 담보물권이라고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수단을 담보라고 그랬고,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는데 그 물적 담보 수단이 담보물권이고, 담보물권에는 전형 담보물권과 비전형 담보물권이 있다고 그랬고요. 전형 담보물권은 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거고요. 비전형 담보물권은 담보물권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라 그랬죠. 이런 담보물권은 그 담보물권에 의하여 우선 변제가 확보가 되어 있는 채권,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 하는데, 그 피담보 채권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걸 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 해서 통유성이라고 부르고, 부종성이 있었죠. 간단하게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 수바성, 채권이 상속 등으로 이전이 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되는 성질. 불가분성, 여기까지 했죠. 채권이 일부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체 효력이 미치는 성질. 요거를 불가분성이라 한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남았어요. 물상대의성이라고. 물상대의성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갑수 땅이 있어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죠. 1억을 빌려주고 땅을 담보로 제공받고 땅에다가 저당권을 갖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저당권이니까 담보물권에.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땅을 경매를 넣어서 1억을 회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땅이 만약에 수용이 되어버렸다. 국가에 의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그러면 을은 더 이상 이 땅을 경매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어요. 대신 갑이 받게 되는 보상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상금. 이 보상금을 뭐라고 하냐면 가치 변형물이라고 불러요. 즉 땅의 가치가 보상금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 저당권자는 요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게 돼요. 요거를 물상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객체로 했던 저당권이 가치 변형물 위에 자리 잡는다. 그래서 물상대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공용징수되었을 때, 공용징수가 바로 강제수입니다. 그럼 보상금이 나오겠죠. 멸실 훼손되면 보험금 따위가 날 수 있죠. 화재보험 같은 거. 이렇게 담보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되고 그 목적물을 대신하는, 가름은 대신한다 그랬죠. 가름하는 금전기타 물건. 이걸 뭐라 그래요? 가치 변형물. 그 가치 변형물에 그대로 존속하고 그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성질을 뭐라 한다? 물상대위성.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물상대위성. 자, 그래서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총 4가지 성질.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그런데 담보물권, 모든 담보물권이 이 4가지 성질을 모두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담보물권은 부종성이 없는 담보물권이 있어요. 또 어떤 담보물권은 물상대위성이 인정이 안 되는 담보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4가지를 기억해 두셨다가 개개의 담보물권으로 갔을 때, 아, 이 담보물권은 4가지 통유성 중에서 이게 없구나. 요런 것들을 시험 문제 내니까 그걸 좀 주목해서 나중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담보라는 제도와 그중에 담보물권이라는 제도, 그리고 담보물권이
피담보 채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정도까지를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4번에 담보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쳐다보지 마시고요. 담보물권은 구체적으로 가봅니다. 자, 우리 민법상 담보물권, 이걸 전형 담보물권이라고 그랬고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다 그랬고요. 그 중에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랬죠. 자, 질권은 어떤 권리였었죠?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강원랜드 정선에 가면 질권자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전당포 주인들이 그 전당포 주차장에 쌓아놓은 자동차, 그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질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산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중개사 시험 범위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유치권하고 저당권만 우리 시험 범위가 됩니다. 이 두 가지 권리 아주 중요하죠. 특히 저당권이 중요한데요. 자, 유치권부터 보겠습니다. 개념을 먼저 잡아보죠. 갑이 건축주고요. 우리 건축업자예요. 공사대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을이 공사대금을 안 줘요. 건물이 완공됐는데요. 이때 을은 건물을 유치해요. 유치한다는 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유치권이에요. 또 갑이 자동차를 을에게 수리를 맡겨요. 자, 을이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갑이 수리비를 안 줘요. 그럼 을은 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유치하는 거예요. 즉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유치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죠.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라고 돼 있는데, 자, 유가증권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건만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 또는 동산이겠죠. 타인의 부동산, 즉 건물을 점유하는 을이 타인의 동산, 갑의 자동차를 점유하는 을이 그 건물이나 자동차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 공사대금 채권이라든가 수리비 채권을 갖고 있더라. 그런데 갑이 이걸 안 주고 있더라. 안 주니까 그 공사대금이나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건물이나 자동차를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유치라는 말은 건물이나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권리를 뭐라 한다? 유치권이라 한다. 어렵지 않죠?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건물을 유치,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자동차를 유치. 이렇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갑의 개가 을을 물었어요. 치료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은 개를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한테 물리면 도망가지 마시고요. 개를 잡아. 점유해. 개 주인이 와서 개 돌려달라 그러면 수리비 줄 때까지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유치권이다. 정리. 타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있을 때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 그런 걸 뭐라 한다? 유치권이라 한다. 유치권. 특징을 볼까요? 물권이죠. 물권이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특히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등기가 필요 없어요. 유치권은 독특하게도 점유가 공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물 유치권 같은 경우 프랜카드 또는 A4 용지 같은 데다 써가지고 본 건물의 유치권 행사 중 이런 게 공시예요. 이런 게. 열쇠로 채워놓고 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점유를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시하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유치권 공시 방법 프랜카드 또는 A4 용지, 열쇠 뭐 이렇게 말하는 이정환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등기 따위는 필요가 없다. 또
유치라는 말 속에 점유가 있잖아요. 유치 이퀄 점유이 반환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하겠죠. 그러니까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했는데 무슨 요건이다? 존속 요건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의 말이 을의 농작물을 훼손시켰어요. 그럼 을은 손해를 배상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받기 위해서 말을 유치해요. 그런데 간밤에 말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럼 을은 말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잖아요. 그 순간 유치권을 소멸해요. 따라서 말을 쫓아가서 그걸 추급이라고 합니다. 쫓아가는 거. 유치권의 기초에서 돌려달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한단 말이에요. 추급이란 건 쫓아간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 근데 이 물건 누가 가져가요. 내가 소유하는 물건을,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누가 가져가더라도 나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져간 사람을 쫓아가서 추급. 내 물건 돌려달라. 즉 소유권의 기초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물은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을 소멸하기 때문에 쫓아가서 유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유치권은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유치권은 쫓아갈 힘도, 유치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할 권리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권 중에서 유일하게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물권이 바로 유치권이 됩니다. 추구표가 없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인데 당사자 계약을 통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합니다. 즉 약정 유치권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생각해 보세요. 공원에서 을이 개를 끌고 나온 갑하고 미리 계약을 해. 야, 네가 혹시라도 나를 물으면 내가 치료비 받을 때까지 네 개를 유치하겠다라고 계약. 이런 거 없죠. 유치권은요, 계약을 통해 성립하진 않아요. 그래서 질권과 다른 거예요. 질권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강원랜드 근처 정선에 있는 전당포 주인들은 돈을 갚을 때까지 자동차를 점유하고 반환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질권과 유치권은 똑같이, 질권과 유치권은 똑같이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질권은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돈을 빌리면서 자동차를 맡기고 돈을 빌리면서 계약을 하는 거야. 반면에 유치권은 계약이 필요해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약정 유치권이라는 건 없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그 다음 민법에 법정이란 말이 붙어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 이런 법정자가 붙어있는 것들은 대부분 강행규정이에요. 따라서 포기특약, 배제특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못해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법정자가 붙어있는 것들은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법정갱신을 포기하는, 법정사건을 포기하는, 그걸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야. 그런데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포기특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갑이 자동차 수리를 1월 10일 날 맡겨요. 맡기면서 을한테 자동차는 오늘 찾아가고, 수리 오늘 끝나냐? 끝난다. 오늘 찾아가고
수리비는 25일 날 주겠다. 단골인 갑을 위해서 을이 그렇게 해라. 라고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을은 유치권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즉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취득하지만 뭐 할 수 있다? 포기 특약할 수 있다. 포기 특약할 수 있다. 그 다음 유치권은 다른 담보물권자와는 달리 우선 변제를 받을 힘이 없어요. 즉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럼 보세요. 건물 건축업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넣어요. 그럼 저당권자 등은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잖아요. 근데 얘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냥 존속해요. 따라서 이게 경락이 됐을 때 저당권자 등은 깡그리 소멸하지만 유치권은 배당받은 게 없잖아요. 소멸 안 해요. 그래서 저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목적물 함부로 경락받으면 돼요? 안 돼요? 골치 아파요.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자,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 이유, 우선 변제를 안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경매권은 있어요. 경매권은 있는데 그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어요. 자,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으니까 보세요. 이게 화재로 멸실이 됐어요. 그리고 갑이 화재 보험금을 받아요.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물상대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보험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다시 말해서 뭐가 인정이 안 돼요? 물상대위성이 인정이 안 돼요. 아주 독특하죠, 유치권은. 그래서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 물상대위성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다른 물권과는 달리 독특하게도 추구표가 없고 물권적 청구는 인정이 안 되고 우선 변제권이 없으며 물상대위도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앞머리 따서 유치권은 우물추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선 변제 인정 안 되고 물상대위 인정 안 되고 추구표 인정 안 되고 물권적 청구권 인정이 안 되고 그래서 유치권은 우물추물이 없다 라고 보통 얘기하게 됩니다. 자, 유치권의 뜻과 유치권의 특징까지 살펴본 거예요. 딱 요 정도. 유치권이란 이런 거구나. 성립요건이라든가 기타 효력 같은 것들은 지금 보지 마시고 이런 걸 유치권이란다. 개념 정도, 특징 정도 명확하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담보물권의 마지막 저당권이 나오는데 저당권은 대단히 중요한데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초입문과정에서는 저당권의 뜻과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이 훨씬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뭐냐? 그 개념만 좀 잡아볼 겁니다. 먼저 저당권, 저당이라는 말이 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주택담보대출 많이 받죠, 은행 가서. 자, 갑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요. 그리고 을은 이 아파트에다가 저당권이라든가 근저당권이라는 걸 갖게 되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은행은 갑이 제공한 이 담보물, 아파트, 점유해요, 안 해요? 점유하지 않아요. 이 아파트는 누가 계속 거주 사용해요? 갑이 거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이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았다 해서 은행에 와서 아파트 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살죠. 다시 말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는 하되 은행 같은 저당권자가 그 아파트를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고 이 아파트의 교환 가치만을 관념적으로 지배를 해요. 자, 교환 가치만을 관념적으로 지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을의 생각. 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을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만에 하나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저 아파트를 경매해서 채권을 회수하겠다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갑이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저 아파트를 경매해서 대출금을 회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 을의 생각을 멋있게 교환 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한다라고 말을 해요. 멋있죠? 개뿔이 멋있냐? 씨, 어렵기만 하지, 그죠? 왜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쓰는지 도통 저도 이해는 안 되지만 학자들은 어쨌든 폼나게 이렇게 써요. 자, 어쨌든 을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아파트를 경매해서 회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교환 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한다라고 말을 하며 실제로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이 생각을 현실화하죠. 뭐? 아파트를 무슨 경매를 넣어서? 임의 경매 넣어서. 빌려준 돈 어떻게 돼요? 우선 변제 받겠죠. 경매대가에서. 자, 요거를 두 글자로 저당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요거를 두 글자로. 이해되시죠? 요거를 두 글자로 저당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이란 담보를 위해서, 즉 우선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 등이 제공한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을 돈 빌려준 채권자가 직접 점유하지 아니한 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고 있다가 생각만 하고 있다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목적물을 경매해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를 저당권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참고 갑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을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을은행은 갑수의 아파트의 담보권을 설정하게 되고 가장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근저당권을 보통 설정하죠. 근데 이 저당권이 생각만 해도 머리가 딱딱 아프잖아요. 그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다만 저당권을 이해하실 때는 대부분이 담보대출 받아서 집 사셨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담보대출 받아서 집 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저당권의 이해가 조금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 개념은 잡았고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대부분이 계약을 통해서 취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은행 가서 돈을 먼저 빌릴 거 아니에요. 돈 빌리는 계약이 뭐예요?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돈 빌리는 계약이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그것도 앞에 금전자를 붙여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러죠. 자, 소비대차 계약만으로 돈 빌리는 게 신용대출이잖아요. 근데 담보권은요, 담보권 설정 계약을 따로 해요. 그리고 등기를 해야 되겠죠. 저당권 등기. 저당권 같은 권리는 99% 이렇게 취득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약정 담보 물건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극히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게 된다. 당연히 담보 물건의 통유성 4가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 인정이 되는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예외예요. 예외.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저당권 조금 이따 개념을 볼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매권 있죠. 우선변제권 있죠. 추구표 인정이 되겠죠. 그 다음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그 물건에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시를 해야 돼요. 은행이 아파트를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유관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등을 통해서 공시를 꼭 해야 돼요. 결국 등기 등이 가능한 물건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 등이 가능한 물건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타물권이죠. 타물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채권자 소유가 아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소유자 저당은 인정이 안 돼요. 내가 내 물건의 저당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저당권 어떻게 성립하는가? 계약을 통한 성립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자, 계약을 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소비대차 계약이잖아요. 자, 소비대차 계약을 하는 사람은 채권자와 채무자잖아요. 그죠? 채무자를 차주라고 하고요. 채권자를 대주라고도 해요. 이게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예요. 반면에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그 담보물의 소유자, 이 사람을 설정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채권자는 저당권자가 되겠죠.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 채권자 또는 차주, 대주라고 부르고요.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설정자 또는 저당권자 이렇게 되죠. 설정자 및 저당권자. 자, 이때 당연히 채권자가 을이라면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도 당연히 을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이게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을인데 저당권자가 병으로 등기됐다.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는데 채권자가 을이라면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도 을이어야 한다. 이게 대원칙. 그 다음 설정자가 문제. 이 설정자는요. 이 담보물 소유자라 그랬잖아요. 자, 아파트가 갑소유예요. 채무자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갑이야. 그리고 아파트가 갑소유야. 그럼 설정자가 갑이겠죠. 즉 채무자가 설정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돈은 갑이 갑의 이름으로 빌리는데 채무자가 갑인데 아파트가 부인 정소유야. 그럼 설정자는 정이 되는 거예요. 즉 저당권 설정자란 담보물 소유자를 생각하시면 되고 갑이 갑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는데 담보물인 아파트는 부인 정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설정자는 채무자 갑이 아닌 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정. 채무자가 아니면서 담보물을 제공하는 사람. 이 사람을 물상, 보증인 이렇게 부릅니다. 물상, 보증인. 결국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설정자는 뭐라고요?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 이렇게 됩니다. 원칙 채무자 예외 물상, 보증인이 아니고요.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이 설정자가 됩니다. 자, 이때 물상, 보증인은 일반 보증인하고 차이가 있어요. 일반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야 돼요. 반면에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신 갚아야 될 의무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보증인의 경우에는 은행이 보증인한테 돈 갚으라 그래요. 근데 물상보증인한테는 돈 갚으라 소리를 못해요. 결국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만 제공하는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당권 성립, 법률행위한 성립에서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설정자가 누구냐?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다. 물상보증인이 뭐냐? 타인 채무를 위해서 자기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담보물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채무를 부담하진 않아요. 일반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대신 갚아야 돼. 그러나 물상보증인은 자신이 제공한 물건으로만 책임을 질 뿐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아까 뭐라 했어요?
채권자에 한한다 그랬잖아요. 돈을 빌려준 사람 을이라면, 채권자가 을이라면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도 을이어야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병이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는 무효가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 무효가 원칙이다. 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법률 규정에 저당권 성립은 볼 필요 없고요. 저당권의 객체 같은 것들도 쭉쭉쭉 넘어갑니다. 효과도 쭉쭉쭉 넘어갑니다. 지금 보면 머리만 깨져요. 쭉쭉쭉 넘어갑니다. 입문과정에서 이거 괜히 써놨어요. 페이지만 늘어났고. 자, 특수저당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동저당하고 근저당 두 가지가 있어요. 공동저당은 간단히 개념만 봅니다. 공동저당은 근저당권 둘 다 개념만 볼 거예요. 자, 공동저당은 뭐냐? 을은행이 갑에게 10억을 빌려줘요. 근데 갑이 담보물을 두 개 갖고 있어요. A 토지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토지는 현재 팔면은 9억 정도 나와요. 건물은 현재 팔면 6억 정도 나와요. 근데 을은 얼마를 빌려줘요? 10억을 빌려주죠. 그럼 을은 자, 땅에 저당권 설정합니다. 근데 나중에 돈을 안 갚았을 때 땅만 경매해갖고는 현재 10억을 다 회수 못 하잖아요.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건물에도 저당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합치면 15억이니까 을은 나중에 10억을 회수할 수 있겠죠. 결국 이런 경우에 을은 땅만 또는 건물만 담보로 잡질 않고 땅 건물을 모두 담보로 잡고 땅 건물에 각각 저당권을 설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은 하나예요. 채권 하나고요. 채권자도 한 사람이에요. 채권이 하나고 채권자도 한 사람인데 저당권이 수개. 이게 뭐다? 이게 공동저당입니다. 저당권이 두 개 이상. 이게 공동저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수개의 저당권을 말한다. 부동산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 저당권자는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둘 다 경매에 넣어서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고, 만약에 땅값이 20억으로 뛰었다 그럼 땅만 경매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공동저당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오늘은 공동저당권이 뭐냐? 개념을 정확하게 잡자. 하나의 채권, 1인의 채권자, 수개의 목적물, 수개의 저당권을 뭐라 한다? 공동저당이라 한다. 공동저당. 자, 마지막 근저당이 나왔어요. 자, 근저당권은 이렇게 돼 있죠.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걸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런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부르며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뭐예요? 부종성의 예외죠. 그죠? 자, 이 근저당권은 어떤 거냐?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 아직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우선 변제받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밑에 참고를 보겠습니다. 을이 갑에게 A라는 물건을 3개월간 외상으로 공급을 해. 외상으로. 그리고 3개월 후에 정산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X축을 기간으로 보고 Y축을 채권액으로 보면 기간 3개월이 될 때까지 보세요. 을이 A 물건을 공급하면 외상 채권이 쭉쭉쭉 늘어나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불특정 채권이죠. 공급할수록 채권이 늘어나니까 채권이 여러 개가 생기죠. 중간에 값이 일부 정산해주면 줄어들죠. 을이 다시 물건을 공급하면 늘어나죠. 중간에 값이 전부 정산하면 채권이 빵원이 되죠. 그 다음에 물건을 또 공급하면 늘어나다가 3개월 때 딱 확정이 되겠죠. 뭐가? 채권액이. 이렇게 거래관계가, 계약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거를 계속적 거래관계라고 하고요. 그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분명히 을에게는 수개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권이 발생하죠. 그래서 갑과 을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을이 갑에게 3개월 뒤에 네가 정산 안 해주면 나는 물건만 날리는 꼴이 되니 담보를 내놔라 라고 담보를 제공받고, 여기에다가 저당권이 아닌 근저당권을 설정받는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채권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죠? 3달 동안 얼마를 공급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이렇게 약속을 할 거예요. 3개월 뒤에 채권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나는 A 토지를 경매해서 적어도 얼마까지 우선 변제를 받겠다 라고 한도액을 미리 정해요. 한도액을. 요거를 채권 최고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 그래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그 등기부에 보면 채권 최고액이 등기가 돼 있어요. 1억 3천. 그럼 그 1억 3천이 채권액이 아니에요. 채권액은 따로 있고 그 1억 3천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경매대가로부터 은행이 최대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미리 그 한도를 정해놓고 채권 최고액 그 한도까지 우선 변제 받는 권리를 근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계속적 거래관계를 통하여 발생하는 장래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에 채권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 미리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고 요걸 한도로 우선 변제 받겠다 라는 저당권을 뭐라 한다?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 근저당권은 보세요. 채권이 증감 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채권액이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죠. 두 번째, 결산기 도래 전, 즉 채권액이 확정될 때까지, 그죠? 결산기 도래 전 채권이 일시 영원이 됐어요. 소멸했어요. 그래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근저당권이라 한다. 됐죠?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근저당권의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보물권, 통유성 4개, 유치권의 개념, 유치권의 특징, 저당권의 개념, 저당권의 특징, 저당권 성립, 그 다음에 공동저당의 개념, 근저당의 개념, 이런 개념들을 명확하게 좀 기초과정부터 숙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초입문과정, 이제 물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에 4주차에는 계약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잡아드릴 거예요. 기초과정에서는 어려운 내용들, 효력 같은 거 제가 괜히 인문서에 써놨어요. 개념 위주로만 봐야 되는데 그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또 하나 용어나 표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까 저당권의 개념처럼 교환 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이 대단히 어려운 표현이긴 해도 자주자주 여러분들이 써서 듣고 보고 써가지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런 용어나 표현에 누가 빨리 익숙해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점수 차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용어나 표현 위주로 기초과정은 자꾸 반복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